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 변화를 좀 가지고 오실 수 있는 후보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지지를 했고 전국에 있는 모든 광역시 단체장 중에서 1위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실제로 한 말은 지킨다. 그다음 공약 이행률 이런 걸 보면서 실제로 실행력이 있는 후보다. 그리고 우리 지금 시대 정신, 지금 우리 2021년 대한민국이 원하는 후보다. 청년 정치인들의 가장 핫한 정치쇼 쇼미더 정치 시작합니다. 최지은 전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원 투표율이 60%가 넘었고 오늘까지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흥행의 대성공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요. 저희는 뭐 대성공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당원 참여율이 워낙 뭐 그 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좋아가지고 이건 뭐 누가 뭐래도 흥행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들이 좀 높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 이게 결국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 너도 나도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는지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후보를 뽑겠다라는 그런 어떤 열정을 가지고 많은 당원 가입 이후에 투표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 경선도 역대급이었으니까. 그럼요. 저희는 뭐 67.3%라고 기억을 하거든요. 선거인단도 200만 명이 넘었고 그중에 145만 명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흥행은 우리가 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여론조사 살펴보면은 정권 연장보다 정권 교체가 높은 건 사실이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그 부분이 뼈아플 테고. 자, 이준석 대표가 경선 후를 언급하면서 결속력이 저하되는 민주당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그저께 선대위 출범식에 갔습니다. 그 현장에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서 모든 후보가 다 오셔가지고 지지선언을 정말 가슴 뭉클하게 뜨겁게 하셨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의 그 취임식 선서를 동시에 틀어가지고 이 동시에 이렇게 취임 선서 영상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가슴 뭉클했고 이렇게 지금 원팀으로 모든 후보가 참석을 한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이런 선대위 출범식 자리에. 그래서 이게 결속력 저하를 아마 바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결속력 저하가 아니고 원팀으로 이미 선대위는 떴다 이렇게 일어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금 늦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국민의힘은 아직 후보도 안 정해졌는데 시간이 많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화합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아마 이준석 대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희요? 저희는 잘 될 겁니다. 저희는 민주당과 다르게 굉장히 잘 될 건데 홍준표, 윤석열 후보 누가 되든 두 사람이 화합이 스무스하게 잘 될까? 저는 사실 민주당이랑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은데 민주당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사실 그 어떤 선수끼리는 좀 합의가 될 수 있지만 유권자들이 사실 잘 안 합쳐지잖아요. 그럴 수 있죠.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차라리 윤석열 지지하겠다라고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지지자들의 화학적 결합이 좀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힘은 윤석열이냐 홍준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지자들 사이의 결집은 이루어질 것 같은데 후보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는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뭔가 속단하기 좀 이르지만 아직까지 감정, 앙금 이런 것들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지나면서 후보들 간에 합의만 잘 이루어지면 결국 이제 국민의힘 원팀되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도 뭐 단합대회 겸 출정식을 했습니다만 저도 그거 봤어요. 가슴 뭉클한 장면이 속출했는데 근데 공동선대위원장인 서른 의원이 이재명 후보 앞에서 이번 선거는 고만고만한 후보가 나와서 하는 거다. 그 후보 듣는 후보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뭐 이런 이낙연 대표님도 그렇고 그 이낙연 캠프에 계셨던 분들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하자, 더 잘하자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하신 경우에도 좀 왜곡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이낙연 대표 낙선 이후에 이재명 후보랑 막 얼싸안고 막 이러셨거든요. 이낙연 후보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 민주당이다, 꼭 이재명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선대위 꾸리는 것도 지금 1차에서 2차까지
가지 인선을 발표했는데 일부러 1차는 그 이낙연 캠프를 포함한 다른 캠프들을 다 이제 배치를 하고 원래 경선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직까지 거의 발표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포용하기 위한 그런 것을 보이고 있고 또 같이 하는 그런 선대위를 꾸리고 있다는 거는 말씀드릴 수 너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거 아니에요? 서른은 2주간 막 남미 가시고 막 그러시던데 공동 선대위원장 맡으시고 약간 저는 긍정적인 해석도 가미가 돼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설사 한두 분 정도가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실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모든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뭐 지역위원장 뭐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참석하는 선대위를 꾸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착착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은 내일 결과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저는 뭐 이제 다 끝났으니까 거의 다 끝났으니까 그냥 막 던져보자면 그래도 윤석열 후보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원 구조를 보면요, 그 20대, 30대가 많이 늘긴 했지만 여전히 20% 안쪽이거든요. 그러니까 20, 30, 40대가 다 합쳐서 이제 절반 정도가 된 거고 여전히 50대 이상이 65% 내지는 이제 7%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됐을 때 50대 이상이 한 72%, 73% 됐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율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50대고 50대 이상 당원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좀 압도적인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뭐 내부 조사나 뭐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렇게 됐을 때 절대수가 많고 그 절대수 중에서 많은 비율에서 윤석열 후보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면 다 여론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은 하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파일을 많이 차지하는 건 윤석열 후보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 자체는 윤석열 후보가 더 높다고 봅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가 만일 정식 후보가 된다면 이 호남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후보가 되든 안 되든 경선 끝나면 호남에 내려가서 사과하겠다 재차 밝혔는데 그 사이에 또 그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한 서민 교수의 호남 폄하 발언이 또 터져가지고 이게 예선에서는 저는 크게 이것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고 이러진 않겠지만 본선 가서는 중도층 또 호남 민심을 자극할 수 있겠다. 그럼요. 이거는 사과 이후에 또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잘못한 거고요. 그 최대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도 무슨 일인지 좀 보고 왔어요. 보고 왔더니 그 서민 교수가 운영하는 유튜브의 썸네일을 그 어떤 그 유튜브 자체를 운영하는 PD가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좀 논란이 됐던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결국 대선 국면에서는 가장 예민하고 지지자들의 발언이나 아니면은 그 선대위에 소속되어 있는 활동하는 사람들의 메시지 하나하나가 굉장히 예민하게 다 과대 해석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최대한 조심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후보가 되신다 그러면 뭐 광주 찾아가신다고 하는데 호남에 대해서 사과할 거 분명히 사과하고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하겠다. 국민의힘이 호남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하셔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이 선거 마지막에 변수로 등장할 게 저는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보는데 만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안 된다면 뭐 변수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급이 된다 그러면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 보니까는 민주당과 후보는 하려고 하는데 정부는 반대하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당은 당장 뭐 예산을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뭐 예산 검토한 다음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굉장히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시작했지만 아직 뭐 제 지역구인 부산이나 이런 곳을 가보면 아직까지 소상공인 분들이 아직도 많이 힘들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경기 부양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나라가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규모를 상대적으로 적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세수까지 많이 거친 이 상황에서 이것을 굳이 안 해야 되는 이유를 사실 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안 해야 될 이유가 너무 많아서 1시간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추가 세수 10조에 관련돼서는 이미 예산이 다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돌리긴 사실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럼 여당이 총대 메고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있겠어요. 뭐 절대 다수가 지금 여당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말씀하신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있었던 때에 경기도민들은 100% 재난지원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경기도 자체적인 예산으로 소상공인한테 지급한 내용은 0원이에요. 0원. 한 푼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려움을 제일 많이 겪으신 분들인데 이들에 대해서 집중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예산을 가지고 소상공인한테 조금 더 특별한 지원을 한다 그러면 제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또 재난지원금을 준다 이해하기 어렵죠.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것이 부채 비율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저번에 지난 토론 때도 한번 이야기한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OECD에서 산정하는 부채 비율이랑 우리나라에서 산정하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다릅니다.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민간 법인으로 형태가 되어 있지만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법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부채를 합치게 되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부채보다 훨씬 더 많은 부채 비율이 나오거든요. 게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하는 비율 높아졌죠. 공무원이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10배 정도 더 채용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지금 뭐 다른 나라에 비해 낮기 때문에 더 국채를 발행이 된다?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라고 저는 봐요. 예, 정리하면 국가 부채도 여전히 높다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한다면 선별로 지급하는 게 맞다. 더 두텁게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그동안 지역에서 쓸 수 있게 뭐 석 달 정도 지나면은 못 쓰고 이렇게 소멸성 지역화폐와 같은 형태로 지원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일본은 100만 원 넘는 돈을 현금으로 지원을 했더니 대부분 그게 이제 통장에 앉아 있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한 4분의 1 정도에만 금액을 여태까지 지원을 했는데 그게 대부분 지역에 써졌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한편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매출성 지원이죠. 소상공인에게 돈을 직접 주지 않지만은 이 지역 화폐가 소상공인에게 매출로 연결됐다는 걸 우리가 다 봤고 또 아까 공공부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기준이 애플 투 애플로 비교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공공기관과 그렇게 다 합쳐서 하면은 그걸 또 똑같이 다른 나라도 그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객관적으로 다른 OECD 국가보다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반박 한번 하겠습니다. 예, 짧게 우리나라는 다른 유럽 국가랑 달라서 기본적으로 발전 국가 전통을 채택했던 나라들은 말씀하신 다른 서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해 훨씬 공공기관이 많습니다. 비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부채 비율이 높은 게 사실이고요. 말씀하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사정이 좀 다르죠.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100% 지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금융위에서는 지금 계속 긴축재정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재난지원금 이것도 뭐 손발이 맞아야 뭔가 국민들이 납득을 할 텐데 한쪽에서는 긴축재정한다 그러고 한쪽엔 돈 푼다 그러고 이거 뭐 논리적으로 일관성도 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꼭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우리 재정 정책이 통화 정책을 리드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엇박자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엇박자가 나야 될 타이밍입니다. 이 전략적으로 이 재정 정책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을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 화폐나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받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이익이 되는 건데 이 금융 지원 같은 경우에 금리가 굉장히 낮은 경우에는 부자가 더 부자가 돼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영향이 오거든요. 차라리 재정 지원 해가지고 물가가 좀 더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오기 때문에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시장에서 하는 거지 정부가 정책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그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대통령 마음이 아니고 금리는 지금 올라가는 추세인데 그러면서 금리는 오히려 긴축을 하고 재정은 확대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회복하는 방향에 들어선 나라들이 하고 있는 정책 방향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논쟁은 오래 했으니까 더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김전섭 비대위원. 네. 반대를 하더라도 야당이 당정청이 협의하면은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당이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 총선 직전에 전 국민 25만 원씩 재난지원금 지급했고 그렇죠. 민주당이 어쨌든 선거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이번 선거 전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30에서 50만 원 얘기하고 있거든요. 안에는 40만 원이면 4인 가구 같으면 160만 원이에요. 굉장히 큰 돈인데 큰 돈이죠. 이거를 당정청이 협의해서 지급한다고 하면 이 선거에는 좀 변수가 될 것 같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끝까지 반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희야 일단 반대를 하는 것이 재난지원금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저는 옳지는 않다고 보고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쓰이느냐 이제 이거로 조금 더 비판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금 30만 원, 35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예산이 대충 15조에서 25조 사이 정도가 듭니다. 그 정도면 사실 지금 코로나 한 1년 반 동안 피해보신 분들 충분히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저는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이번에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마녀 방역 지침들이 많이 완화가 됐는데 여전히 차별적인 대우들을 받는 업종들이 있어요. 특히 뭐 소위 말하는 백신 패스가 적용되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입장도 못하게 하거든요. 헬스장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니면 PCR 검사를 해서 내가 그때그때 갈 때마다 증명을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은 계속 지금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반대를 하더라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맞고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고 그런 여력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계속 반대를 하는 이유가 아까 불평등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불평등을 어떤 측면에서 또 봐야 되냐면 소득이 높은 사람과 소득이 낮은 사람, 자산이 있는 사람과 자산이 없는 사람들이 이 재난지원금을 쓰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특히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문화비나 교육비 등으로 쓰이게 되거든요. 결국 이런 문화 격차나 교육 격차들도 그 논리는 제가 잘 알겠는데 그 반 논리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당정청 협의회에서 준다고 결정이 나면 그때 어떤 전략을 세우시겠냐 이 말씀이에요. 뭐 저희가 전략 있겠습니까? 좀 힘으로 밀어붙이면 일단 뭐 싸우면 지는데 저희가 뭐 당연히 이제 국민들한테 계속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방법 말고 사실 의회에서 마음을 먹고 여당이 하겠다 그러면 뭐 저희가 어떤 뭐 근데 만들 수밖에 여당도 없죠. 뭐 좀 어느 정도 합의를 거쳐서 하지 그렇게 뭐 막무가내로 하진 않을 거고요. 아니 합의를 거치는데 여당도 문제가 이거 이재명 후보가 계속 주장했던 것이고 지금 이 카드를 들고 왔는데 지난번처럼 결국은 홍남기 부총리나 기재부의 반대로 이걸 성사를 못 시켰다. 그러면 이재명은 합니다. 구호가 무색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지금 선별적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지난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전 국민으로 하자 그랬지만 우리 당에서 85%뭐 이렇게 결정을 했더니 그 85% 선에 되시는 분들이 내가 왜 이걸 안 받아야 되지 하면서 굉장한 그 혼란이 있었고 많은 반박이 있었고 이걸 우리가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별적으로 하는 게 쉽지가 않다. 이게 사각지대도 많고 보편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요. 기재부는 지난번에 못했잖아요. 지난번에는 당론으로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기재부한테 졌어요.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되면 이재명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니까. 저는 뭐 당에서 예산을 검토 중이고 송영길 리더십에서 이게 잘 또 뭐 이재명 후보 선거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이런 게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송영길 리더십에서 잘 해내갈 것이라고. 김부겸의 리더십을 믿습니다. 홍남기의 리더십도 믿습니다. 저희가 김부겸, 홍남기를 열심히 응원하는 것도 저희의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잘한다 김부겸. 예. 자, 변수 이야기했는데 변수가 하나 또 있다고 하면은 안철수 후보의 출마. 근데 안철수 후보의 출마는 뭐 예상됐던 거니까. 다만 변수라고 하면 단일화를 하느냐, 끝까지 완주하느냐 이게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변수라고 안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그냥 이제는 자생력이 좀 많이 떨어지셨기 때문에 그 원래 그 제3지대라고 하는 것이 힘을 받으려면 양당 간에 좀 그 치열한 공방이 조금 느슨해져서 그 안에 공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육공화정 이후에 3지대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3지대가 몰락하는 과정은 매번 똑같았어요. 우연히 3지대가 힘을 받았다. 특히 이제 2016년에 그 총선 때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3지대가 몰락하는 과정은 그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고정 지지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몰락하게 되거든요. 근데 안철수 대표는 2016년에 그 국민의당이 지지했던 그걸 아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 그 지지층들은 이미 민주당 내지는 국민의힘으로 다 갈라왔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그 스스로가 변수가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완주를 하더라도 미미한 득표율에 그칠 것이다. 그렇죠. 네. 여기 어차피 심상정 의원도 완주를 하실 거기 때문에 심상정도 화이팅입니다. 네, 저는 뭐 이분 성함이 철수하지 않는 안철수기 때문에 아마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철수했는데 뭐. 그리고 또 이분이 지금까지 계속 철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피로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철수를 하시면은 앞으로 이분의 정치 생명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완주하시지 않을까 이번에는. 저희가 나오실 때마다 매번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이 그렇게 되면 마지막이다. 하지만 결국 안철수 대표의 지난 정치 여정은 단일화 전문가라는 오명 하나가 남고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끝까지 완주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 단일화 과정 속에서도 이준석 대표나 국민의힘 후보가 그렇게 열을 올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뭐 완주를 하더라도 유의미한 득표를 못 올린다고 예상이 되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처럼 안철수 후보하고 자꾸 각을 세우지 말고
그냥 철저하게 무시해도 될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가 뭐 한마디 하면 SNS에 계속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한단 말이에요. 네. 그 전략상 조금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요? 이준석 대표 또 잘 아시잖아요. 네. 잘 아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안철수 대표랑 사이가 안 좋습니다. 네. 안 좋기 때문에 그것도 김종인 위원장의 전략이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의 전략이 안철수 대표 무시 플러스 약간 이렇게 폄하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위축시킨 다음에 그때는 성공했죠. 그게. 네, 단일화해서 우위로 점한다는 것이 김종인 위원장의 전략이었고 그게 굉장히 잘 먹혔어요.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가 비슷하게 그 전략들을 차용하지 않나 그렇게 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아직 주제가 남았는데 우리 시간이 지금 1분 30초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새롭게 주제를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 1분 30초 남았으니까 30초씩 일단은 최재훈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 일단 홍보 좀 하세요. 여기서 30초 동안 홍보를 하라고요? 저 누구 해야 되죠? 뭐 저는 사실 우리 정권 교체 강조하면 되잖아요.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 뭐 그런 변화를 좀 가지고 오실 수 있는 후보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또 지지를 했고 또 경기도에서 당시에 경기도지사로 일할 때 전국에 있는 모든 광역시 단체장 중에서 1위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한 말은 지킨다. 그다음에 그 공약 이행률 이런 걸 보면서 실제로 실행력이 있는 후보다. 그리고 우리 지금 시대 정신, 지금 우리 2021년 대한민국이 원하는 후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섭 비대위원. 네, 정권 교체를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 4년 5년 동안 대한민국이 나아졌느냐? 사실 나아지지 않았죠. 뭐 몇 개 거시적인 지표들이 나아진 것은 좀 있지만 결국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것은 젊은 세대다. 국민연금 받기 어려워졌고요. 부동산 집 살 수 없게 됐고 지나친 정규직화와 52시간제로 인해서 사실 취직도 너무 어려워졌죠. 너무 경직됐죠 시장이. 그런 면에서 뭐 거시 지표는 일부 나아질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 수판에 들어가 보면은 젊은 나무들이 다 죽고 있다. 결국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권 교체 필요하고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감사하고요. 우리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재현 전 민주당 국제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